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 개념이라는 주제로 한 70여 분 동안, 75분, 한 80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개념과 내용을 알게 되셨죠? 유사 개념, 일반 행정과 뭐의 비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리 기술 영역하고 제고 관리자, 중앙 관리자, 일선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함께 선별주의, 보편주의, 최근에 복지계의 가장 큰 화두죠. 복지계만 그런 건 아니고 정치계에서 복지계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 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는 기술로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에 대한 부분도 배웠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되실 때, 이 내용, 절차들은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주요 가치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역사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이후 시간에는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오늘 수업이 조금 짧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미션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살아가는 조직과 사회복지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하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것이고요. 이어서 한국,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절차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이번 시간에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 발달은 사회복지 발달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책에 30페이지에 표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풀어낸 부분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년대까지 사회복지 행정의 출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19세기 중반 사회복지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과 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혜적인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자선과 기부는 자원이 자발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며 자조적인 조직, 특히 기독교적 재산가나 사회지도청의 자선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남북 전쟁이 끝난 시기로 그러니까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복지사들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인 그러니까 발전기의 사회복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나 자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어서 이민들이 급증하면서 미국 같은 사회는 이제 이민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빈곤, 실업, 공중위생의 문제, 실업 등이 사회 문제로 이제 점점점 크게 대두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실업자들의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 사업이 확충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빈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869년에 영국에서 시작됐던 자선조직협회가 미국에서도 1877년에
뉴욕 버팔로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창립되면서 이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당시에 지역 공동모금회나 지역 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창설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밀포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2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오죠. 이때 생산된 제품도 판매되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갖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을 통해서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은 개인의 나태, 부적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런 부분의 인식이 조금 많이 성숙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빈곤은 개인의 문제,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다면 뭐 이 시기 미국은 이 시기지만 우리나라는 IMF 때 본격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발적으로 기부되던 자원도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예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IMF 때 근무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위기에 강한 민족,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기 1930년부터 1960년대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시기는 경제 대공황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는 대규모로 증가하고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자원의 이전은 매우 미흡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나눈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에 따라 정부의 강제적인 자원 동원과 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들이 제기돼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이때 당시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대책을 세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경기 진작을 시도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사회보장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35년에. 그리고 연방긴급구호청을 비롯해서 사회보장기관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그리 오래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은 같은 게 좀 오래됐죠. 실업이나 빈곤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 사회보장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의 투입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내용은 조금 뒤에 보기 하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에 인력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상당수 대학에서 사회복 행정을 교육 과정에 포함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반 행정과 구분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한 범위가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의 상당 비율의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여 공공복지 행정가와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요와 활동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뭐 흑인 인권운동이라든지 반전운동, 복지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결과 다양한 사회 행동 관련 기관들이 출연하였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원의 출연과 확충은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정대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이 시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것들이 이 시기에 뭐 대두되기도 했고요. 취약계층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역사회 조직화를 확대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 행정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력기인데요. 70년대부터 80년대.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풍요롭다라는 부분 보다는 기억이 그렇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집이 잘 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네에 TV 한 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과학적 관리 기법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오일 쇼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 활동에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지 예산이 100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지금 단적인 예로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뭐랄까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제 재난소득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저는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줄 때. 그 이후부터는 받는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재원이, 그러니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달러라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찍어내고 그만큼 정부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서 난다면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 기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기획법 등이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 대한 게 도입되면서 적용되고,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돈의 책임성,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미국 사회복지협의회, 미국 사회복지교육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해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욱 그러니까 점점 강조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써야 될 돈이 한정되고 있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한정. 이것을 잘못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정부 프로그램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비용의 효과 분석, 자원 동원 능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시기가 보면 우리나라는 IMF 시기를 한번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어땠나요? 복지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지출은 줄어들고 나라의 큰 기업들이 다 민영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걸 예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980년 이렇게 이후에 넘어서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공공부조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감축되고 이렇게 된 공화당 정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낮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의 심화는 복지를 점점 후퇴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전 10여 년 전에 보궐선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대표 화두가 그잖아요. 무상급식을 갖고 이제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싸웠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의 시장이 되면서 뭐 이렇게 했다. 그 이후로 뭐 보물 터지듯이 무상에 대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기본소득까지도 이야기하는 저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과제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낭비되는 예산을 줄였어도 가능하겠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일정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직장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뭐 AI든지 로봇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세를 걷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가 복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A를 지지한다, B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가장 표면적인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조직이냐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도 하고 학습도 지원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하면서 진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시각 속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간다라는 부분들이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왜냐면 별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특히 저희가 있는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역 아동센터에 간다는 이야기를 아이 친구들 또래 친구들한테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낙인 효과를 찍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관의 애들이 요청해서 저희 센터 청소년 센터에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1318 해피존 김해 사과나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학원 간다. 다 줄여서 그냥 사과나무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이름이 다함께 돌봄센터예요. 근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맞벌이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별을 안 두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차라리 개편해서 모든 아동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도 되는데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개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경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한쪽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A라는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60%, 그리고 일반 아동이 40%를 갈 수 있다. 그럼 기본 전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50%, 60%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디를 보내고 싶으시게? 프로그래밍은 다 똑같은 게 진행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20, 3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에, 그러니까 도전과 모색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0년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으로 전통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면서 규모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나 비영리 조직들은 다양한 자금을 제3자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특성을 한번 보면, 기획에서 서비스 전달까지를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 관료 조직들이 대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약이나 서비스 구입 등의 방법이 활성화됨으로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전달 부분에서 민간 역할이 중대되기 시작한다. 공무원과 민간 조직 간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이 태조한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을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네트워크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기에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시작된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행정 실천 노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가 실천의 이런 방법이었다면, 경영의 기법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업의 마인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의 적응 방식도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주사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주사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주사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 특히 삼성이 지대한 노력, 그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스크의 생산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행정지지의 근간을 이룬 조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졌고, 폐쇄적인 관점에 의해 기존의 행정관리 방법들의 명백한 한계들을 그러니까 거기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발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조세 형태의 자원 동원과 관료적인 관리 방식의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자발적으로 직접적인 자원, 특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경남 모금에 저도 이제 조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모금액이 역대 최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100% 넘는 게 쉽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거제, 조선소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힘든 지역 사회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목표 대비 목표액도 늘었는데 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114%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부분들보다는 이것을 이제 공공이 나누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회자본이라는 것들이 뭐 새로운 자원동원 체계로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함라에 그냥 뭐 사회연대 기금 이런 것들 점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요약해 보면 자 앞에 뭐 30페이지 내용인데요. 앞에 화면에서 나오듯이 출연기는 COS나 인보관이 등장을 하고 지역 공동 모금회,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행정 교과목이 만들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많이 빠르죠.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니까.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한번 보시면 20년대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죠. 그 발전기는 1930년부터 60년대까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확대가 되었고 사회복지 행정 교육이 활발하게 했고 빈곤과의 전쟁으로 민간 자원이 확대해서 서비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주춤하는 왜? 베트남 전쟁이 그때 60년대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립기라고 하는 70년부터 80년대는 사회복지 행정과 역할이 정대되었고 사회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화가 강조됐고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정책으로 해서 국가 역할이 축소됐고 민영화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고요. 마지막 단계는 도전과 모색기로 1990년대 이후로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가 확대되었고 재정관리의 마케팅이 강조됐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시고 외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민간 자원의 관리, 리더십 등의 관심들이 높아졌고 전자정부,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90년대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면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그리고 정책적으로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책임과 근로를 통한 자립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기획에서 서비스 전달까지를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조직이 퇴조하고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이 없어지고 민간 부분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이 정대되었고 서비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을 연계할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유럽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형 정부 주도의 사회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사실 구상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유럽의 의사들 같은 특히 영국의 의사는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각 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그것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해결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